안녕하세요. 서메리입니다. 오늘은 책과 함께 일하는 프리랜서로서 제 부캐가 총출동한 콘텐츠에 도전할 예정인데요. 바로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낭독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 영상을 자기 전에 혹은 운동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예전부터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오디오북을 한번 올려야겠다 했는데 이게 은근히 번역부터 대본 준비, 낭독까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계속 시작을 못 하다가 이번에 마음 먹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대망의 첫 번째 오디오북은 스콧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입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원작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지금부터 이 작품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독은 우리말로, 자막은 영어와 한글로 진행됩니다. 1860년 무렵만 해도 아기는 보통 집에서 낳는 것이 당연했다. 요즘은 눈부신 의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병원의 마취제 섞인 공기 속에서 터지게 되었으며 사람들도 좋은 병원을 선호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1860년 여름 어느 날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아야 한다고 판단한 로저 버튼 부부의 결심은 유행을 약 50년이나 앞서간 판단이었다. 그들의 유별난 결정이 지금부터 들려줄 놀라운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나는 그저 사실을 얘기할 뿐이며 판단은 여러분이 내려야 할 몫이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로저 부부는 볼티모어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러움을 살 만한 위치에 있었다. 그들은 지역의 다양한 유력 가문과 인연을 맺으며 지냈고 덕분에 남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관습대로 대부분 남부 연방에 자리 잡고 지내는 거대한 상류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아이를 갖는다는 황홀한 경험은 그들에게도 처음이었다. 그러니 버튼 씨가 첫 출산에 노심초사한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그는 코네티컷에 있는 예일대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아들이 태어나길 바라고 있었다. 버튼 씨 역시 예일대에 다녔는데 학창 시절에는 단추라는 다소 식상한 별명으로 불리곤 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9월 아침, 버튼 씨는 새벽 6시에 초조한 마음으로 눈을 뜬 뒤 옷을 차려입고 옷깃을 주름 하나 없이 매만졌다. 그리고 한밤의 어둠이 새 생명을 무사히 탄생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볼티모어의 거리를 가로지르며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신사와 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사립병원까지 90m쯤 남았을 때 버튼 씨는 가족 주치의인 키니 선생의 모습을 보았다. 키니 선생은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따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대로 손을 씻듯이 비비면서 병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장비 도매상 로저 버튼 컴퍼니의 대표 로저 버튼 씨는 그 고풍스러운 시대에 신사라면 당연히 보여야 할 품위도 내던진 채 키니 박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선생님, 그가 외쳤다. 키니 선생님.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린 박사는 자리에 서서 버튼 씨를 기다렸다.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무뚝뚝한 의사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어떻게 됐습니까? 버튼 씨가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다가가 물었다. 어떤가요? 아내는 괜찮습니까? 아들입니까? 아이는 어때요? 똑바로 얘기하게 키니 박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는 왠지 화가 난 것 같았다. 아이가 잘 태어났습니까? 버튼 씨가 애원하듯 물었다. 박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글쎄, 그럴걸? 그렇다고 해야 할까? 그런 것 같네. 그는 또다시 기묘한 눈길로 버튼 씨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괜찮나요? 그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거기까지 하게. 키니 박사가 신경질을 내며 벌컥 소리쳤다. 자네가 직접 가서 보면 될 거 아닌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지. 그는 마지막 말을 거의 1초 만에 내뱉듯이 던지고는 투덜거리면서 버튼 씨를 외면했다. 이런 상황이 내 직업적 평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나?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내 의사 생명은 끝장이야. 누구라도 끝장날걸? 무슨 일 있었나요? 깜짝 놀란 버튼 씨가 물었다. 새 쌍둥이라도 태어났습니까?
새쌍둥이는 아니네. 의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더 이상은 자네 눈으로 직접 가서 보게.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의사를 찾아보게. 나는 갓난아기였던 자네를 받았고 40년 동안 자네 가족 주치의로 지냈어.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다 끝이네. 자네도 자네의 다른 가족 친척들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잘 가시게. 의사는 급히 등을 돌리더니 인사 한마디 없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마차에 올라탔고 맹렬한 속도로 그를 떠나버렸다. 버튼 씨는 인도 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며 멍하니 서 있었다. 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 걸까? 그는 신사와 숙녀를 위한 메릴랜드 사립병원으로 들어가고 싶던 의지를 모두 잃어버렸다. 하지만 잠시 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버튼 씨는 온 힘을 다해 병원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홀의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버튼 씨는 수치심을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상냥한 표정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그 한마디에 극심한 충격이 간호사의 얼굴에 퍼져나갔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도망갈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있는 힘껏 노력해서 겨우 마음을 추스르는 듯 보였다. 제 아이를 보러 왔는데요. 버튼 씨가 말했다. 간호사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셔야죠.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위층이에요. 바로 위층이요. 올라가세요. 그녀가 계단 방향을 가리켰다. 식은땀에 젖어 비틀거리며 돌아선 버튼 씨는 2층을 향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위층에 도착한 그는 대야를 손에 든 채 걸어오고 있던 또 다른 간호사와 마주쳤다. 저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우리 아이를 보러... 쨍그랑. 대야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계단 아래로 구르기 시작했다. 쨍그랑, 쨍그랑. 대야는 마치 이 신사가 가져온 공포를 모두와 나누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계단을 한 칸씩 굴러 내려갔다. 우리 아이를 보고 싶다고요. 버튼 씨는 거의 악을 쓰다시피 했다.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쨍그랑. 대야가 마침내 1층 바닥에 닿았다. 그 사이 평정심을 되찾은 간호사는 버튼 씨를 향해 진심 어린 경멸의 눈빛을 던졌다. 좋아요, 버튼 씨. 그녀가 나직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 아침 어떤 사단을 불러왔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사건을 겪었으니 우리 병원도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됐고, 버튼 씨가 거칠게 소리쳤다. 빨리 악이나 보여주시오. 이쪽으로 오세요, 버튼 씨. 그는 다리를 질질 끌며 간호사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긴 복도 끝에 위치한 온갖 울음소리가 섞여 나오는 신생아실에 도착했다. 요즘 사람들이라면 우는 방이라는 뜻의 크라잉 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신생아실 안으로 들어갔다. 누가 우리 아기인가요? 버튼 씨가 숨을 삼키며 물었다. 저거요. 간호사가 말했다. 버튼 씨는 그녀의 손가락을 따라 눈길을 돌렸다. 그곳에는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얗고 커다란 포대기로 몸을 둘둘 감은 누가 봐도 이르는 된 듯한 노인이 요람의 몸을 억지로 쑤셔 넣은 채 앉아 있었다.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은 거의 백발에 가까웠고 턱에서 길게 흘러내린 회색빛 수염은 창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앞뒤로 움직이며 우스꽝스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담긴 흐리고 빛바랜 눈을 들어 버튼 씨를 바라보았다. 미친 겁니까? 버튼 씨가 소리쳤다. 그의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이건 병원에서 하는 무슨 재수없는 장난인가? 저희는 장난 같지 않은데요. 간호사가 차갑게 대꾸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서 미쳤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 아기는 분명 미친 것 같네요. 버튼 씨 이마에 맺힌 식은땀이 더 흥건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한 번 떠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60하고도 10살쯤 더 먹은 남자를, 아니
70살 먹은 아기를 보고 있었다. 아기의 두 발은 요람 밖으로 삐져나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노인은 잠시 동안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느닷없이 갈라지고 쉬어터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당신이 내 아버지요? 그가 물었다. 버튼 씨와 간호사는 혼비백산했다. 늙은 남자가 투덜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만약 그쪽이 내 아버지라면 나를 좀 데리고 나가주시오. 아니면 적어도 편안한 안락의자라도 하나 갖다 주던가. 아니, 당신 대체 누구요? 어디서 왔소? 극도로 흥분한 버튼 씨가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내가 누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소.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하지만 내 성은 분명히 버튼이요. 거짓말 하지 마. 이 사기꾼아. 노인은 피곤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보았다. 갓 태어난 아기를 참 격하게도 환영하는군. 우리 아버지에게 제대로 설명 좀 해주지 그래요? 그가 허약한 목소리로 불평했다. 아기 말이 맞아요, 버튼 씨. 간호사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이게 당신 아기고 당신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요. 집이라고요? 버튼 씨가 황당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우리가 언제까지 저걸 데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노인이 징징대며 말했다. 조용한 젊은이라면 몰라도 나는 저렇게 악쓰며 울어대는 아기들 사이에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더니 고작 우유 한 병을 갖다 주질 않나. 그가 투정 부리듯 날카로운 말투로 항의했다. 버튼 씨는 요람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몸을 파묻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가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기를 당장 집으로 데려가세요. 간호사가 주장했다. 버튼 씨의 머릿속에 무서우리만치 선명하면서도 기괴한 장면이 떠올랐다. 그가 이 귀신처럼 끔찍한 존재를 데리고 붐비는 거리를 지나서 집까지 걸어가는 장면이었다. 못해, 절대 못해. 그가 신음하듯 말했다.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이 70살 먹은 노인이 누구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태어난 제 아들입니다. 노인은 포대기를 꼭 움켜쥘 것이고 두 사람은 그렇게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다. 사람들로 가득한 상점과 노예시장, 주택가에 늘어선 호화로운 저택들, 그리고 양로원 앞을 지나쳐가며 찰나의 순간 버튼 씨는 자기 아들이 차라리 흑인으로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간절히 생각했다. 저기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간호사가 명령하듯 말했다. 이것 좀 보라고. 노인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내가 이 담요를 뒤집어 쓴 채로 집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아기는 원래 그런 걸 덮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노인은 악에 받쳐 갈라진 목소리로 외치며 조그맣고 하얀 포대기 자락을 집어 올렸다. 저 인간들이 나한테 뭘 줬는지 좀 보라고. 아기는 원래 포대기를 두르는 거예요. 간호사가 뾰로통하게 말했다. 글쎄, 이 아기는 2분 안에 이딴 걸 두르고 있지 않게 될 거야. 이 담요는 너무 까끌거려. 최소한 침대 시트 같은 거라도 줬어야지. 그만해. 벗지 마. 버튼 씨가 허둥지둥 말했다. 그는 간호사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시내로 가서 아드님 옷을 좀 사다 주지 그러세요? 버튼 씨 아들의 목소리는 아버지가 방을 나서는 순간까지 따라왔다. 아버지, 지팡이도 갖다 주세요. 지팡이도 필요해요. 버튼 씨는 신생아실 문을 거칠게 쾅 닫았다. 안녕하세요. 버튼 씨가 체사피크 의류점 직원을 향해 초조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아이 옷을 좀 사고 싶은데요. 아이가 몇 살인가요, 손님? 6시간 전에 태어났습니다. 버튼 씨가 경솔하게 대답했다. 신생아 코너는 뒤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소. 아이가 유별나게 커서요. 좀 비정상적이다 싶을 만큼 큽니다.
그럼 신생아복 중에 가장 큰 사이즈로 하세요. 남자 아동복 코너는 어디죠? 버튼 씨가 거의 절망적인 심정으로 바꿔 물었다. 그는 점원이 자신의 수치스러운 비밀을 눈치챈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여기입니다. 어... 버튼 씨는 망설였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들에게 성인 남성복을 입힌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었다. 최대한 큰 사이즈의 아동복을 구해서 입히고 그 길고 끔찍한 수염을 잘라버리고 머리를 갈색으로 염색하면 어떻게든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최악의 상황만 어찌어찌 넘긴다면 볼티모어 사회에서의 지위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체면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미친 듯이 아동용 매장을 뒤져봐도 이제 갓 태어난 버튼 2세에게 맞는 옷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가게를 탓했다. 이건 당연히 가게 측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아드님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점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걔가 16살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손님. 저는 6시간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청소년 코너는 다음 통로에 있습니다. 버튼 씨는 참담한 마음으로 돌아섰다. 그러더니 문득 걸음을 멈추고 화난 표정으로 쇼윈도에 전시된 마네킹을 가리켰다. 저걸로 주시오. 저 정장을 구입하겠소. 저 마네킹이 입은 저 옷으로. 점원의 시선이 그의 손끝으로 향했다. 글쎄요. 그가 이 일을 제기했다. 저 옷은 아동복이 아닌데요. 특히 저 옷은 양복이라서 오히려 손님이 입으셔야 합니다. 포장해 주시오. 저게 바로 내가 원하던 옷이오. 버튼 씨가 신경질적으로 우겼다. 점원은 당황하면서 그의 말에 따랐다. 병원으로 돌아온 버튼 씨는 신생아실로 들어가서 아들에게 옷구러미를 던지다시피 건네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네 옷이다. 노인은 포장을 풀고 묘한 눈빛으로 안에 담긴 옷을 바라보았다. 이 옷은 좀 웃기게 생겼는데 사람들이 보면 놀릴 것 같은데요. 그가 불평했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만들었잖아. 버튼 씨가 사납게 대꾸했다. 네가 얼마나 웃긴 꼴인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당장 입어. 안 입으면 엉덩이를 때려줄 테니까. 아이를 훈육할 때 의뢰하는 말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문장을 내뱉으면서 불편한 침을 꿀꺽 삼켰다. 좋아요, 아버지.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아버지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노인이 어울리지 않게 부모에 대한 공경 비슷한 것을 보였다. 하지만 버튼 씨는 이미 아버지라는 단어의 울림에 진저리가 났다. 서둘러라. 서두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들이 옷을 갖춰 입자 버튼 씨는 우울한 기분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사온 옷은 물방울 무늬 양말과 분홍색 바지, 하얗고 널찍한 깃과 벨트가 딸린 셔츠였다. 하얀 목깃 위로 물결치며 흘러내린 노인의 희끄무레한 수염은 거의 허리까지 내려왔다. 당연히 썩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잠깐! 버튼 씨는 병원용 가위를 집어들더니 재빠른 가위질 3번으로 긴 수염을 댕공 잘라버렸다. 하지만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습은 완벽한 아기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버튼 씨는 완고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아채며 엄하게 명령했다. 따라와. 아들은 안심하는 듯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를 뭐라고 부르실 건가요, 아버지? 그가 떨리는 걸음으로 신생아실을 나오며 물었다. 괜찮은 이름이 생각날 때까지 당분간은 그냥 아가야라고 부르실 건가요? 버튼 씨가 앓는 소리를 내더니 차갑게 대꾸했다. 잘 모르겠다. 무드셀라 노인이 제일 적당한 이름일 것 같구나. 버튼 가족의 세 식구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듬성듬성한 백발을 어색할 정도로 검게 염색하고 얼굴에 광이 날 때까지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재단사에게 억지로 주문해서 맞춘 맞춤 아동복을 입었다. 하지만 이 노인이 가족의 첫 아기로서 너무나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사실은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 무드셀라 노인이라는 어울리면서도 부적절한 별명 대신 벤자민이라는 정식 이름으로 불리게 된 버튼 씨의 아들은 노환 때문에 등이 굽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172cm나 되었다.
깜찍한 옷도 커다란 덩치를 가릴 수는 없었다. 눈썹을 깔끔하게 다듬고 염색해도 그 아래 붙은 흐리멍덩하고 축축하고 생기 없는 눈빛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출산 전에 미리 고용해두었던 베이비시터는 아기의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그럼에도 버튼 씨는 아들을 향한 확고한 신념을 버리지 못했다. 벤자민은 아기였고 아기답게 지내야만 했다. 처음에 그는 벤자민에게 따뜻한 우유를 거부한다면 다른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빵과 버터를 허락했고 시간이 더 지나자 오트밀까지 먹이는 것으로 타협하게 되었다. 어느 날에는 유아용 딸랑이를 사들고 와서 아들 손에 쥐어주며 밑도 끝도 없이 무작정 가지고 놀라고 명령했다. 벤자민은 피곤한 기색으로 딸랑이를 받아들었고 고분고분하게도 하루 종일 이따금씩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들려주었다. 물론 벤자민이 딸랑이를 지겨워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혼자 남겨진 틈을 타서 보다 재미있고 위안이 되는 즐길거리를 알아서 찾아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버튼 씨는 지난 한 주 동안 시가 담배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건의 전말은 며칠 후 그가 아들 방에 예고 없이 찾아가면서 밝혀졌다. 버튼 씨는 벤자민이 푸른 연기로 가득한 방에서 죄 지은 듯한 표정으로 독한 아바나산 시가를 감추는 장면을 목격했다. 회초리로 다스려야 마땅한 심각한 일탈이었지만 버튼 씨 자신도 본인이 저 아이를 훈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담배 피우면 키 안 큰다 라고 경고하는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튼 씨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장난감 병정이며 기차놀이, 귀엽고 커다란 동물 봉제 인형을 집으로 사다 날랐다.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최소한 자기 자신이라도 설득하기 위해 그는 장난감 가게 점원에게 열성적으로 질문 세례를 던졌다. 이 분홍색 오리 인형은 아기가 입에 넣고 빨아도 칠이 벗겨지지 않겠죠? 하지만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벤자민은 아기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남들 몰래 뒷계단으로 살며시 빠져나가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따위를 방으로 가져오곤 했다. 그가 오후 내내 백과사전에 코를 박고 있는 동안 송아지 인형과 노아의 방주 세트는 관심받지 못한 채 바닥에 팽개쳐져 있었다. 버튼 씨의 절박함으로도 벤자민의 단호한 행동 습관을 바꿀 수는 없었다. 이 벤자민 버튼 사건이 볼티모어 사회에 불러온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때마침 남북전쟁이 터지면서 세간의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고 그 덕분에 늙은 아기가 버튼 가문과 가문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 뻔했던 엄청난 사회적 파장은 현실로 일어나지 않았다. 어쨌든 이토록 당혹스러운 상황에도 예의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기 부모님에게 건넬 적절한 인사말을 찾기 위해 머리를 쥐어짰고 결국 아이가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문제를 극복했다. 벤자민에게는 70대 노인이 일반적으로 지닌 모든 노화의 증상이 보였으므로 그것은 딱히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인사는 버튼 씨 부부를 불쾌하게 했고 벤자민의 할아버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병원을 나온 순간부터 벤자민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였다. 부모가 함께 놀라며 꼬마 소년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그는 오후 내내 불편한 관절을 끌고 팽이와 구슬치기에 관심을 보이려고 애썼다. 한 번은 새 총을 쏘다가 우연히 부엌 창문을 깨뜨리는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는 남몰래 아들의 아이다운 실수를 기뻐했다. 그날 이후 벤자민은 매일 뭔가를 깨뜨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런 일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기대에 순순히 따를 정도로 다감한 천성을 타고났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냉담했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차츰 누그러졌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황혼기의 동지로서 즐겁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실제 나이와 경험에 차이가 있긴 했지만 그들은 마치 오래된 벗처럼
함께 앉아 천천히 흘러가는 일상에 대해 몇 시간이고 단조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벤자민은 부모님보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훨씬 편했다. 부모님은 항상 그에게 거리를 두었고 독재자처럼 그의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면서도 종종 아들을 벤자민 씨라고 불렀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상보다 훨씬 늙은 채 태어났다는 사실에 당황한 것은 벤자민 본인도 마찬가지였다. 온갖 의학 서적을 뒤졌지만 자신과 비슷한 의학적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고 그다지 동적이지 않은 놀이에도 참여했다. 축구처럼 격렬한 놀이를 하기엔 체력이 너무 약했고 행여 골절을 당하기라도 했다간 노쇠한 뼈가 남아나지 않을 터였다. 5살이 되었을 때 벤자민은 유치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주황색 색종이 위에 초록색 색종이를 붙이는 놀이, 여러 가지 색깔의 지도를 만드는 놀이를 배웠고 기다란 종이 목걸이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다. 그를 담당한 젊은 선생님은 이런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깜빡 잠들어 버리는 늙은 아이의 태도에 짜증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다. 벤자민에게는 다행한 일이었지만 선생님이 부모에게 항의를 하면서 그는 유치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버튼 씨는 지인들에게 아이가 너무 어렸던 것 같다고 변명하고 다녔다. 벤자민이 12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부모도 차츰 아들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습관의 힘이란 참으로 놀라워서 현실을 일깨워주는 몇몇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버튼 씨 부부는 더 이상 본인의 아들이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12번째 생일을 보내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벤자민은 거울을 보다가 진짜인지 착각인지 모를 놀라운 발견을 했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12년 동안 수없이 염색해왔던 새하얀 백발이 정말로 철사 같은 회색으로 변한 게 맞나? 그물처럼 얼굴을 뒤덮었던 주름이 조금씩 옅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피부의 건강과 탄력이 돌아오고 심지어 겨울날의 홍조처럼 발그레한 혈색이 도는 것 같은데?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등이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고 건강 상태도 어렸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말이 돼? 그는 생각했다. 아니, 감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가서 결심한 듯이 말했다. 제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이제 긴 바지를 입고 싶은데요. 버튼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긴 바지를 입으려면 14살은 되어야 하는데 넌 아직 12살이잖아. 하지만 제가 나이에 비해서 키가 크다는 건 아시잖아요. 벤자민이 주장했다. 아버지는 착각의 안경을 쓰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 나도 12살 때는 딱 너만 했거든. 그 말은 당연히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아들이 정상이라고 믿고 싶은 버튼 씨의 내적 합리화에 불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벤자민은 염색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또래 소년들과의 놀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돋보기를 끼거나 거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일도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런 약속들을 지키는 조건으로 벤자민은 마침내 긴 바지를 허락받았다. 벤자민 버튼의 12살에서 20살까지의 인생에 대해서는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가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나이를 먹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18살 때는 다른 50살 남성들처럼 곧게 서 있을 수 있었고 머리숱은 늘어났으며 색깔도 짙은 회색으로 변했다. 걸음걸이는 안정됐고 늘 갈라지고 떨리던 목소리는 경쾌한 바리톤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유로 버튼 씨는 아들을 코네티컷으로 보내서 예일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게 했다. 벤자민은 시험에 합격했고 정식으로 신입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입학식이 끝난 지 3일 만에 그는 학생기록부 담당자인 교직원 하트 씨로부터 시간표를 확정하기 위해 학생지원실에 들리라는 연락을 받았다. 거울을 힐끗 쳐다본 벤자민은
물이 빠진 머리를 새로 염색할 시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초조한 마음으로 서랍을 아무리 뒤져봐도 염색약 병이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이틀 전에 염색약을 다 쓰고 빈 병을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는 망설였다. 지금부터 5분 안에 학생 지원실에 도착해야만 했다. 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는 가야만 했고, 그래서 갔다. 안녕하세요. 하트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드님 때문에 방문하신 모양이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 성이 버튼인데요. 벤자민이 입을 열었지만 하트 씨가 대답을 가로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버튼 씨. 마침 아드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올 겁니다. 제가 그 아들입니다. 제가 신입생 벤자민이에요. 벤자민이 고백했다. 뭐라고요? 제가 신입생이에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장난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앞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다. 글쎄요. 서류상으로는 벤자민 버튼 군의 나이가 18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제가 18살이에요. 벤자민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대답했다. 하트 씨는 어처구니 없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버튼 씨, 설마 제가 그 말을 믿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벤자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반복했다. 저는 18살이에요. 학생 지원실 담당자는 냉정하게 문을 가리켰다. 나가시오. 당장 이 학교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제 보니까 정신 나간 미치광이었군. 전 정말 18살이에요. 하트 씨가 문을 벌컥 열었다. 그 나이에 신입생 행세를 하려고 들다니 제정신입니까? 당신이 만 18세라고요? 딱 18분을 줄 테니까 당장 나가서 당신 마을로 돌아가세요. 벤자민은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복도에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던 학부생 대여섯 명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복도를 따라 몇 걸음 걸어가던 벤자민은 벼란간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채 문가에 서 있던 담당자를 향해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18살이에요. 학생들 무리 속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고 벤자민은 그 웃음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 비극에서 완전히 탈출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가 침울한 걸음으로 기차역을 향해 걷고 있을 때 학생들 몇 명이 그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는 점점 불어났고 잠시 후에는 예일대학교 학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무리가 그의 뒤를 따랐다. 어떤 미치광이 중년 남자가 나이를 18살로 속이고 예일대학교 입학시험을 통과했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져나간 것이다. 소문의 열기는 곧 캠퍼스를 점령했다. 학생들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교실에서 튀어나왔고 미식축구팀은 연습도 잊어버린 채 군중에 합류했으며 교수의 아내들마저 옷매무새조차 제대로 가다듬지 못한 채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뛰어나왔다. 그들은 끊임없이 조롱을 내뱉으며 벤자민 버튼의 예민한 감수성을 사정없이 후벼 팠다. 떠돌이 유대인인가 봐. 대학이 아니라 차라리 고등학교에 갔어야지. 여기를 양로원으로 착각한 거 아니야? 다음엔 꼭 하버드도 가봐. 벤자민의 보폭이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거의 달리다시피 빨라졌다. 그래, 두고 보자. 다음에는 하버드에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그 멍청한 비웃음을 전부 되갚아 줄 거야. 볼티모어행 기차에 안전히 올라탄 벤자민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외쳤다. 너희들 전부 후회할 거야.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예일대학교가 개교 이래 저지른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 1880년 벤자민은 20살이 되었고 생일을 기점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장비 도매상 로저 버튼 컴퍼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역사회에서 사교 활동을 시작한 것도 바로 그 해였다. 아버지가 아들이 멋진 무도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다. 로저 버튼 씨는 이제 50살이 되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와 아들은 점점 친구 같은 관계가 되었다. 벤자민은 여전히 회색기가 남아있긴 했지만 더 이상 머리를 염색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언뜻 보면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다. 둘은 얼핏 보면 형제 같았다. 8월의 어느 날 밤, 버튼 부자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고 마차에 올라탔다. 그들은 볼티모어 외곽에 위치한 셰블린 가문의 별장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말 아름다운 밤이었다. 보름달은 도로를 은은한 백금빛으로 밝혀주었고 활짝 핀 꽃들은 바람 한 점 없는 밤 공기 속으로 낮고 조용한 제잘거림을 녹여내듯 향기로운 내음을 뿜어내고 있었다. 밝은 빛깔의 밀밭으로 덮인 전원 풍경은 마치 나처럼 반투명한 빛에 휩싸여 있었다. 제 아무리 감정이 무딘 사람이라도 그날의 멋진 하늘을 보았다면 벅찬 감동을 받지 않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버튼 씨는 조금도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편도 아니었다. 직물 제품의 전망이 아주 밝아 그가 아들을 향해 말했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가 어려워. 하지만 너같이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이들 앞에는 빛나는 미래가 펼쳐져 있지. 그가 사업 전망을 진지하게 분석했다. 길 저편에서 셰블린 별장의 불빛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는 탄성 소리 같은 선율이 조금씩 커지며 들려왔다. 좋은 바이올린의 음색 같기도 했고 달빛 아래 밀밭의 밀들이 살랑이며 만들어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이윽고 별장에 다다른 두 사람은 그들보다 먼저 훌륭한 마차를 타고 도착한 손님이 먼저 내리기를 기다렸다. 부인 한 명이 내렸고 이어서 노신사가 내렸다. 그리고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숙녀가 뒤따라 나왔다. 벤자민은 자신의 안에서 온몸의 세포들이 산산이 분해됐다가 다시 조립되는 수준의 강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소름이 끼치고 혈관의 모든 피가 이마와 볼 쪽으로 쏠렸으며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렸다. 첫사랑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호리호리하고 연약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머리카락은 창백하게 빛나다가 현관의 불빛 아래 들어서자 꿀 같은 황금색으로 변했다. 어깨에는 검은색 나비 무늬가 수놓인 은은한 노란색의 스페인풍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드레스 자락 아래로 드러난 구두는 마치 반짝이는 단추처럼 빛났다. 저 아가씨가 힐데가르드 몬크리프 양이야. 몬크리프 장군의 딸이지. 버튼 씨가 아들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젊고 예쁘장한 사람이네요. 벤자민은 짐짓 관심이 없다는 듯 시큰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하인이 마차를 끌고 사라지자마자 이렇게 덧붙였다. 아버지, 저한테 저 아가씨를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몬크리프 가족에게 다가갔다. 힐데가르드 양은 전통적인 사교 예절에 따라서 벤자민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래, 어쩌면 같이 춤출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그녀에게 답례 인사를 하고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그녀의 파트너가 될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그는 해석하기 어려운 표정으로 벽에 조용히 기대서서 볼티모어의 젊은 남자들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들은 열정과 경탄을 가득 담은 눈으로 힐데가르드 몬크리프 양을 둘러싸고 있었다. 벤자민은 몹시 불쾌했다.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광경인가. 갈색으로 곱슬거리는 그들의 구레나룻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드디어 기다리던 차례가 돌아오고 파리에서 건너온 최신 유행의 왈츠에 맞춰서 그녀와 함께 플로어로 들어간 순간 그의 모든 질투와 초조함은 봄볕에 녹은 눈처럼 사르르 녹아 없어졌다. 그는 황홀감에 취했다. 인생이 지금 막 시작한 것만 같았다. 선생님과 형님도 우리 가족과 비슷하게 도착하셨죠? 힐데가르드가 밝은 푸른빛 에나멜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벤자민은 망설였다. 그녀가 자신의 형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라고 정정해 주어야 할까? 그 순간 예일대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는 진실을 밝히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숙녀의 말에 반박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다.
게다가 그의 출생에 얽힌 기괴한 이야기로 이 완벽한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범죄라고밖에 할 수 없다. 나중에 말해도 된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다음 말에 행복한 기분으로 귀를 기울였다. 저는 선생님 연배의 남자들이 좋아요. 젊은 남자애들은 하나같이 멍청하거든요. 대화라고 해봤자 고작 대학에서 샴페인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카드게임에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떠드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중년 남성들은 여자를 더 잘 이해하죠. 벤자민은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청혼하고 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억눌러야 했다. 50대는 정말 로맨틱한 나이예요.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25 남자는 여자만 밝히고 30살은 과로에 찌들어 살죠. 40살 남자는 담배 한 대를 다 피울 때까지 설교를 그칠 줄을 몰라요. 예수는, 예수는 너무 이른에 가까운 나이예요. 하지만 쉬는 딱 적당해요. 저는 그 정도 남자가 제일 좋아요. 쉬는 정말 영광스러운 나이구나. 벤자민은 생각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50살이 되고 싶었다. 저는 항상 얘기했어요. 30살이랑 결혼해서 남편을 돌보며 사느니 차라리 50살이랑 결혼해서 돌봄을 받으며 살고 싶다고요. 힐데가르드가 말했다. 이어진 순간들은 벤자민에게 황금빛 안개에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 힐데가르드는 그와 두 곡이나 더 춤을 추었고 그 사이 그들은 모든 일에 대한 서로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돌아올 일요일에 그와 마차 드라이브를 약속했다. 두 사람은 오늘 얘기한 문제들을 보다 진지하게 상의해 보기로 했다. 그들은 동이 틀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향했다. 부지런한 벌들이 윙윙거리고 거의 저물어가는 달이 차가운 이슬 위로 흐릿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벤자민은 그제야 옆에 있던 아버지가 사업에 대해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겨우 깨달았다. 그래서 망치와 못 판매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니? 버튼 씨가 아들을 향해 물었다. 사랑이요. 벤자민이 멍하게 대답했다. 서랍? 그래. 그렇지 않아도 마침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버튼 씨가 말했다. 벤자민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때마침 동쪽 하늘에서 빗줄기가 쏟아졌다. 생기를 되찾은 나무에서 꾀꼬리 한 마리가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힐데가르드 몬크리프 양이 벤자민 버튼과 약혼했다는 사실이 새어나갔을 때 볼티모어 사교계는 흥분과 열광으로 들썩였다. 굳이 새어나갔다는 표현을 쓴 것은 몬크리프 양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자기 입으로 발표하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거의 잊힌 상태였던 벤자민의 출생 관련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었고 악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온갖 억측이 온 도시로 퍼져나갔다. 벤자민 버튼이 사실은 로저 버튼의 아버지라는 소문부터 4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그의 동생이라는 소문까지 별 이야기가 다 돌아다녔다. 그가 변장하고 도망 중인 링컨 대통령의 암살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그의 머리에 2개의 작은 뿔이 돋아 있다는 괴담까지 생겨났다. 뉴욕 신문은 일요일 부록판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자극적인 사파와 함께 이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파 속 벤자민의 얼굴은 물고기와 뱀, 그리고 단단한 노쇠로 된 기괴한 몸통에 붙어 있었다. 그는 언론계에서 메릴랜드의 신비로운 사나이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진짜 진실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어찌됐든 볼티모어에서 가장 잘생긴 신랑감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던 힐데가르드가 50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남자의 품에 몸을 던진 사건은 범죄나 다름없다는 게 몬크리프 장군의 주장이었고 모든 이가 그에게 동의했다. 버튼 씨가 신문에 아들의 출생 증명서를 대문짝만하게 실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벤자민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그 사실을 믿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그러나 이 시끌벅적한 소동 속에서도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힐데가르드는 엄연한 사실까지 포함해서
약혼자와 관련해 떠도는 모든 소문을 일절 믿지 않았다. 몬크리프 장군은 딸에게 50대 남자 혹은 50대처럼 생긴 남자의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려주고 장비 도매상이 얼마나 불안정한 사업인지도 강조하며 그녀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지만 모두 허사였다. 힐데가르드는 성숙한 남자와의 결혼을 원했고 결국 그런 결혼을 했다. 힐데가르드의 지인들이 했던 예측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히 빗나갔다. 버튼 집안의 장비 도매 사업이 놀랍도록 번창했던 것이다. 벤자민이 결혼한 1885년부터 로저 버튼이 대표직에서 은퇴한 1880년까지 15년 사이에 가족의 재산은 2배로 불어났다. 그것은 순전히 아버지를 도와 회사를 운영한 젊은 아들의 수완 덕분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볼티모어 사회도 결국 이 부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이제는 연로해진 몬크리프 장군조차 사위와 화해를 하게 되었다. 대형 출판사 9군데에서 출간을 거절당한 그의 원고, 무려 20권 분량에 달하는 남북전쟁의 역사를 출판할 수 있도록 사위가 투자금을 제공해준 덕분이었다. 그 15년 사이에 벤자민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혈관에 흐르는 피가 새로운 활력으로 넘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뿐했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햇살이 내리쬐는 거리를 걷는 것도 즐거웠다. 망치와 못을 쉴 새 없이 선적하는 작업도 보람찼다. 1890년 그는 사업적으로 유명한 업적을 이뤄냈다. 못을 담아 판매하는 상자를 고정하는 데 필요한 못들을 화물주의 재산으로 귀속시킨다는 발상을 떠올리고 이를 제안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제안은 지역 수석 재판관의 승인을 받아 정식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덕분에 로저 버튼 컴퍼니는 매년 600개 이상의 못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벤자민은 사업을 넘어선 부분에서도 점점 활기찬 삶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볼티모어 지역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전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은 인생의 즐거움을 향한 그의 열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거리에서 그를 마주친 동년배들은 벤자민에게서 느껴지는 건강과 활력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저 사람은 해마다 젊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은 말했다. 아버지 로저 버튼 씨는 이제 66살이 되었다. 벤자민이 막 태어났을 때 그는 아들을 제대로 환영해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과거를 속죄하기라도 하려는 듯 열심히 아들 자랑을 하고 다녔다. 이쯤에서 가능한 한 빨리 넘어갈 필요가 있는 그다지 유쾌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벤자민 버튼을 우울하게 만드는 문제가 단 하나 있었는데 그가 더 이상 부인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힐데가르드는 이제 35살이 되었고 아들 로스코는 14살로 자라났다. 신혼 시절 벤자민은 아내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는 남편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꿀 같은 황금빛 머리카락은 칙칙한 갈색이 되었고 푸른 에나멜처럼 반짝이던 눈동자도 흔해 빠진 도자기 그릇처럼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녀가 현실에 지나치게 안주하고 지나치게 정적이며 지나치게 타성해졌고 지나치게 열정을 잃었으며 지나치게 수수해졌다는 사실이었다. 막 결혼했을 당시 벤자민을 무도회와 디너 파티에 끌고 다니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의례적으로 부부 동반 외출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선 어떠한 열정도 찾을 수 없었다. 인생의 어느 결에 찾아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 머무르는 영원한 무기력이 어느새 그녀를 집어삼킨 것이다. 벤자민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더 이상 가정생활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게 된 그는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이 터지자 차라리 군에 입대해서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업을 통해 얻은 사회적 영향력을 발판 삼아 대위 계급을 얻었고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 소령으로 진급했고 그 유명한 산 후안 언덕 전투에 참전했을 때는 중령으로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그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무공 훈장을 받았다. 벤자민은 군 생활과 그로 인해 얻은 활력에 큰 애착을 보였고 저녁이 다가올 무렵에는 커다란 아쉬움을 느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사업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군을 떠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기차역에 몰린 환영 인파와 브라스 밴드의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힐데가르드는 현관에서 커다란 비단 깃발을 흔들며 남편을 맞이했다. 벤자민은 아내에게 키스했지만 지난 3년간의 세월이 그녀에게 남긴 흔적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 40에 접어들었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백발이 섞이기 시작했다. 벤자민은 그 모습에 우울해졌다. 위층 방으로 올라간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거울 앞에 바짝 다가가서 전쟁 직전에 찍은 군복 차림의 사진과 지금의 자기 얼굴을 비교해 보았다. 세상에, 그가 외쳤다. 변화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누가 봐도 30살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몸이 계속 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기쁨보다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지금까지 언젠가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와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오길,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따라다니던 기괴한 현상들이 모두 끝나길 희망해 왔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놀라우면서도 두려웠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그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아차렸을까봐 초조했다.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그는 부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며 대화를 걸었다. 저기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나이보다 동안이래. 그가 대수롭지 않은 척 얘기했다. 아내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코웃음을 쳤다. 지금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랑하려는 건 아니었어. 벤자민이 불편한 기색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차가웠다. 생각이 있다면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생각이 있다면 그만해. 어쩌라는 거야? 그가 되물었다. 이 문제로 입씨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녀가 쏘아붙였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삶이라는 게 있잖아. 당신이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거라면 내가 바꾸란다고 바뀌지도 않겠지. 하지만 나는 그게 정말 철없는 태도라고 생각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걸. 그건 핑계일 뿐이야. 당신은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싶은 거잖아. 항상 그런 식이었고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살겠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겠어? 계속해봤자 무의미하고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는 논쟁이 될 게 뻔했기 때문에 벤자민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 도대체 아내의 어떤 점에 끌렸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은 삐그덕거렸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기를 맞아 즐겁게 살고 싶다는 벤자민의 욕구는 점점 커져갔다. 볼티모어 시내에서 열린 파티에 그가 등장하지 않은 경우란 없었다. 그는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인과 춤을 추었고 이제 막 사교계에 데뷔한 여성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숙녀와 어울리며 그들의 매력을 마음껏 즐겼다. 반면 아무도 춤을 청하지 않는 데다 거의 불운한 과부 취급을 받는 그의 아내는 다른 부인들 사이에 앉아서 엄숙하지만 혼란스럽고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남편의 모습을 좇았다. 저기 좀 봐.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저게 무슨 일이야. 저렇게 젊은 남자가 45살이나 먹은 여자한테 묶여있다니 부인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1880년에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어울리지 않는 커플을 두고 했던 똑같은 수근거림을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였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벤자민은 끊임없이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아냈다. 한 번은 골프에 빠져서 엄청난 두각을 보였고 그 이후로는 춤에 빠져들었다. 1906년에는 보스턴 왈츠의 1인자로 등극했고
1908년에는 맥신 댄스를 완전히 마스터했다. 1909년에는 캐슬워크 실력으로 도시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부러움 섞인 질투를 받기도 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적극적인 사교 활동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 하지만 벤자민은 25년이나 철물 도매상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막 하버드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로스코에게 슬슬 사업을 넘기기로 결심했다. 이 무렵 사람들은 종종 아들과 그를 구분하지 못했다. 벤자민은 이런 상황이 즐거웠다. 스페인 미국 전쟁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를 괴롭히던 불안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육체가 마냥 좋아지기 시작했다. 한 가지 오게티라면 힐데가르드와 함께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너무 싫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이제 거의 50살에 가까웠고 그런 여인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은 이제 터무니없게까지 느껴졌다. 젊은 로스코 버튼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비 도매상 로저 버튼 컴퍼니를 물려받은 지도 어느덧 몇 년이 지났다. 그 무렵인 1910년 9월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교에 대충 20대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외모가 실제 나이인 50살보다 한참 어려 보인다는 말실수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들이 10년 전에 바로 이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도 절대 발설하지 않았다. 그는 입학과 동시에 눈길을 끄는 신입생으로 등극했다. 평균 만 18살이던 다른 신입생들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 보이는 외모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가 진짜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것은 예일대학교와 겨룬 미식축구 경기에서 보인 눈부신 활약 덕분이었다. 그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운동장을 누비며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의 돌진으로 하버드에 무려 7번의 터치다운과 14번의 필드골을 안겨주었다. 예일대 주전 선수 11명은 경기 중에 차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더니 결과적으로는 전원이 실려나갔다. 벤자민은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3학년이 된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코치들은 그가 너무 야위였다고 생각했고 관찰력이 뛰어난 이들은 그의 키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실제로 그는 터치다운을 전혀 해내지 못했다. 그가 쫓겨나지 않고 팀에 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순전히 그의 명성이 상대팀의 공포와 혼란을 가져다 주리라는 기대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조차도 4학년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운동팀에서 활약하기에 그의 체력은 너무 약했고 체격은 지나치게 갸냘팠다. 2학년 후배가 그를 신입생으로 착각한 사건은 그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어떤 학생들은 그를 신동이라고 불렀다. 16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외모에 하버드 대학교 4학년 수업을 들으니 그럴 만도 했다. 벤자민은 종종 동기들이 보이는 속물적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공부는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는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에게서 세인트 마이더스라는 유명한 예비학교 이야기를 들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에 그곳을 거친다고 했다. 벤자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세인트 마이더스에 다시 입학하기로 결심했다. 자신과 덩치가 비슷한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보다 적절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1914년 하버드를 졸업한 그는 졸업장을 주머니에 넣고 일단 볼티모어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 로스코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로스코는 아버지를 형식적으로 환영했지만 누가 봐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환대는 아니었다. 너무 젊은 외모보다도 아들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것은 마치 얼빠진 10대 청소년들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며 가족들을 귀찮게 구는 아버지의 행동이었다. 로스코는 가정도 꾸렸고 볼티모어 사회에서 이미 유명한 인사였다. 그는 가족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이 떠도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벤자민은 더 이상 사교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학생들도 이제 막 데뷔한 어린 숙녀들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와 상대해주는 유일한 동지는 이웃에 사는 15살 소년 서너 명뿐이었다. 그는 세인트 마이더스 예비학교에 가고 싶었던 꿈을 떠올렸다. 저기, 내가 예비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던 것 같은데, 그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럼 가세요. 아들이 짤막하게 대답했다. 로스코는 그 문제 자체가 불쾌했고, 가능하면 그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다. 나 혼자서는 못 가. 네가 나를 데려다주고 입학도 시켜줘야 한단 말이야. 벤자민이 난감해하며 졸랐다. 시간이 없어요. 아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버지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철없는 행동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가... 그가 적절한 단어를 고르느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벌개진 얼굴로 쏘아붙였다.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장난이라기엔 지나치잖아요. 더 이상 재밌지도 않아요. 제발 처신 좀 똑바로 하세요. 그를 바라보는 벤자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말이 나온 김에 집에 손님들이 계실 때는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도록 하세요. 로스코가 아니라 삼촌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15살 먹은 아이가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손님이 있든 없든 삼촌이라고 부르는 편이 낫겠네요. 그는 아버지를 사나운 눈빛으로 노려보고는 뒤돌아서 가버렸다. 아들의 단호한 선언을 들은 뒤 벤자민은 참담한 마음으로 위층에 올라가 서성거리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벌써 석 달이나 면도를 하지 않았지만 보송보송한 솜털 외에는 수염이 한 가닥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건드릴 필요도 없었다. 그가 하버드에서 집으로 막 돌아왔을 때 아들 로스코는 제발 가짜 안경이라도 쓰고 다니라고 얼굴에 풀을 발라서 가짜 수염이라도 붙이고 다녀달라고 하소연했다. 그가 막 태어났을 때 벌어졌던 우스운 소동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짜 수염은 어색한 데다 가렵기까지 해서 계속 붙이고 다닐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자 로스코는 결국 고집을 꺾었다. 벤자민은 아이들용 이야기책인 바이미니 섬의 보이스카우트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책을 읽자 예전에 참전했던 전쟁의 추억이 떠올랐다. 마침 미국은 한 달 전에 연합군에 합류한 상태였다. 벤자민은 다시 입대하고 싶었지만 입영 가능한 최소 나이는 만 16이었고 그는 그렇게 성숙해 보이지 못했다. 실제 나이가 57이라 해도 그런 외모로는 군대에 갈 수 없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집사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들어왔다. 봉투 귀퉁이에 커다란 육군 인장이 찍힌 그 편지는 벤자민 버튼 앞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다급한 손길로 봉투를 열고 안에 담긴 내용을 벅찬 마음으로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는 스페인 미국 전쟁에 참전했던 예비역들을 더 높은 계급 대우로 징집하게 되었다는 안내가 쓰여 있었다. 벤자민 역시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며 입대 시 받게 될 새로운 계급은 미 육군 준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흥분으로 온몸이 떨려왔다. 이게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는 모자를 집어든 뒤 집을 나섰고 10분 뒤 찰스 거리에 있는 커다란 양복점에 들어가서 흥분감에 한껏 올라간 목소리로 군복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다. 병정놀이를 하고 싶은 거니? 점원이 별뜻 없이 물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벤자민은 성난 목소리로 대꾸했다. 내가 뭘 하든 신경 끄라고. 나는 마운트 버논 저택에 사는 벤자민 버튼이다. 군복을 맞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글쎄, 아버지 군복이라도 대신 맞추러 온 모양이구나. 당황한 점원이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벤자민은 치수를 쟀고 일주일 후 군복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군복에 달 준장 계급장을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옷을 만들어준 가게에서 아이들 병정놀이를 하는 데는 보이스카우트 계급장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식 계급장을 제작해주길 거부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기차를 탄 뒤 그가 보병 여단의 지휘를 맡기로 되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모스비 기지로 향했다. 후텁지근한 4월 대낮,
기지에 도착한 그는 역에서부터 자신을 태워준 기사에게 운임을 지불하고 입구를 지키는 보초병에게 다가가 여단장의 도착을 알렸다. 내 짐을 옮길 사병을 불러오게. 그가 힘차게 말했다. 보초병이 나무라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꼬마야, 장군 계급장까지 단 가짜 군복을 입고 어딜 가려는 거니? 스페인 미국 전쟁의 퇴역 장교인 벤자민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보초병의 주위를 빙빙 돌았다. 하지만 맙소사, 그의 목소리는 이미 변성기 소년의 음성으로 변해 있었다. 차렷! 그가 천둥처럼 외친 뒤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췄을 때 벼랑간 보초병이 뒤꿈치를 신속하게 모으고 받들어 총 자세를 취했다. 벤자민은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런 기분은 잠시 후 눈에 들어온 광경에 곧바로 사그라졌다. 보초병의 예우는 그가 아니라 저편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말을 탄 채 복귀하는 대령을 향한 것이었다. 대령! 벤자민이 소리쳤다. 대령은 고삐를 늦추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누구 아들이니? 그가 상냥하게 물었다. 내가 누구 아들인지는 곧 알게 될 거다. 당장 말해서 내려오지 못해? 벤자민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대령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말이 타고 싶으신가요, 꼬마 장군님? 여기 이 편지를 좀 읽어봐 주게. 벤자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배달된 징집 통지서를 내밀었다. 편지를 읽은 대령은 눈이 튀어나오도록 놀랐다. 이게 어디서 났니? 그가 통지서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다. 정부에서 내게 보낸 거다. 확인해보면 바로 증명될 거야. 나를 따라오렴. 본부에 가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봐야겠다. 대령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벤자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령은 말머리를 돌렸고 작전 본부를 향해 천천히 말을 몰기 시작했다. 벤자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위험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를 따라가는 것뿐이었다. 속으로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하지만 그의 복수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틀 뒤 예정에 없던 여행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빠진 로스코가 볼티모어에서 달려온 것이다. 그는 군복을 빼앗긴 채 엉엉 우는 꼬마 장군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1920년 어느 날 로스코 버튼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온 가족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집안을 돌아다니며 나부로 만든 병정 인형과 서커스 놀이 세트를 가지고 노는 작고 지저분한 소년이 갓 태어난 아기의 친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생기 넘치고 발랄하지만 조금은 슬픈 얼굴을 한 이 어린 소년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로스코 버튼에게 그 아이는 존재 자체로 고통이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흔히 쓰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사태는 너무도 비능률적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본래 나이로 보이기를 거부했고 로스코가 높이 평가하는 다른 남자들처럼 혈기왕성한 사나이답게 행동하는 대신 이상하고 삐딱한 태도를 고수했다. 정말이지 이 문제를 딱 30분만 생각해도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다. 소위 활동가들 중에는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비능률적이었다. 로스코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5년 후 로스코의 어린 아들은 보모의 지도를 받으며 어린 벤자민과 아이들 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 로스코는 두 아이를 같은 날 같은 유치원에 입학시켰다. 벤자민은 길쭉하게 자른 색종이로 매트나 체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드는 놀이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로는 못된 장난을 치다가 유치원 구석에 혼자 서 있는 벌을 받고 엉엉 울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 이따금씩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베일리 선생님의 다정한 손길을 느끼며 즐겁게 기분 좋게 흘러갔다. 1년 후 로스코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갔지만 벤자민은 여전히 유치원에 남았다. 그의 일상은 아주 행복했다. 가끔씩 다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얘기할 때면 벤자민의 작은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아이답고 천진한 생각 속에 살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남들과 같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하는 것 같았다.
하루하루가 단조롭게 흘러갔다. 벤자민은 유치원을 3년이나 다녔고 마지막에는 너무 작고 어려져서 반짝이는 색종이 조각들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는 자기보다 덩치가 큰 유치원 친구들을 무서워했고 툭하면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유치원조차 떠나야 했다. 이제 그의 작은 세상은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유모 나나의 존재로 온통 채워지게 되었다. 화창한 날이면 둘은 함께 유원지에 놀러 갔다. 나나가 회색의 거대한 동물을 가리키면서 코끼리라고 말하면 벤자민은 그녀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내내 코끼리, 코끼리 하고 아까 들은 단어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나나는 침대에서 뛰는 놀이를 허락했다. 그 놀이는 무척 재미있었다. 침대에 앉아있다가 몸을 튕기면서 두 발로 일어서면 너무나 신이 났다. 뛰는 내내 아 하고 길게 소리를 내면 몸동작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신기했다. 벤자민은 옷걸이에서 기다란 지팡이를 꺼내다가 의자와 탁자들을 때리며 돌아다니길 좋아했다. 그러는 내내 덤벼, 덤벼라고 외쳤다. 나이든 부인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혀를 끌끌 찼지만 그런 반응조차 그에게는 재미있는 일이었다. 젊은 숙녀들이 입을 맞춰줄 때는 살짝 지루한 표정으로 받아주었다.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후 5시가 되면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 나나가 떠서 먹여주는 오트밀이나 부드러운 이유식을 먹었다. 어린아이다운 꿈에는 머리 아픈 기억 같은 것이 없었다. 용맹했던 대학 시절이나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빛나는 시절에 대한 추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아기용 요람의 하얗고 튼튼한 기둥과 나나, 그리고 가끔씩 그를 보러 오는 듯한 한 남자의 모습이 전부였다. 여기에 하루가 끝나고 잠들기 직전 나나가 가리키며 해라고 말하는 하늘에 떠있는 커다란 오렌지색 공이 있었다. 해가 저물면 잠이 쏟아졌다. 어떤 꿈도, 정말이지 어떤 꿈도 그를 괴롭히지 못했다. 지난 일들은 점점 희미해졌다. 부하들을 지휘하며 용맹하게 싸웠던 산 후안 언덕의 전투도 사랑하는 아내 힐데가르드를 위해 땅거미가 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던 신혼 첫 해의 여름의 기억들도 사라져갔다. 그보다 더 오래전 먼로 거리에 있던 버튼가의 음울하고 오래된 집에서 할아버지와 마주 앉아 밤늦도록 함께 담배를 피우던 장면도 그의 마음속에서 마치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지워져 갔다. 벤자민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아까 먹었던 우유가 따뜻했는지 차가웠는지 하루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가 인지하는 거라곤 오직 자신이 누워있는 요람과 나나의 친숙한 얼굴뿐이었다. 하지만 이윽고 그마저도 무의미해졌다. 이제 그가 하는 일이라곤 배가 고플 때마다 우는 것뿐이었다. 그는 낮이나 밤이나 새근새근 숨을 쉬었다. 그의 주변은 온통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과 희미하게 서로 다른 냄새들,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다. 그가 누워있던 새하얀 요람과 그 위에서 움직이던 희미한 얼굴들과 따뜻하고 달콤한 우유의 향기도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졌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저는 이미 몇 번이나 재미있게 읽었던 작품이지만 이번 콘텐츠를 위해서 직접 번역을 하고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작가의 섬세한 필력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주인공의 나이가 어려짐에 따라서 외모나 큰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의 틀 자체가 그 나이대에 맞게 바뀌고 또 그런 변화가 각 문장에 아주 미묘하게 녹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 4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젊어진다는 사실이 좋으면서도 남들과 다른 운명을 조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더 젊어져서 20대 중반, 초반에 이르니까 에라, 그냥 불안 따위 잊어버리고 놀자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정반대로 느끼는 감정이죠. 여기에 더해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과연 이게 정말 판타지일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자인 피츠제럴드는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기준에 따른 나이 값을 제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고 재능은 넘쳤지만 세상 물정은 몰랐던 그런 천재 스타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시간이 내 시간과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그런 슬픈 느낌을 받았고, 그런 감상을 판타지라는 틀 안에 녹여낸 것이 바로 이 작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낭독이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시간, 그리고 나만의 속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책을 발굴해서 낭독 콘텐츠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